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부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부를 지배하고 있었고 법률과 법원, 경찰, 신문, 교회, 대학들 역시 수중에 장악하고 있었다. 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도움이 있긴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이야기한 바로 그 체제,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는 여전히 굳건했다. 흑인들에게 있어 뉴딜은 심리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긴 했지만 루즈벨트 여사는 흑인의 동조적이었고 몇몇 흑인이 행정부의 직위에 올랐다. 대다수 흑인들은 뉴딜의 프로그램에서 무시됐다. 소작농가, 농장, 막노동자, 이민자, 가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은 실업보험과 최저임금, 사회보장, 농장 보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루즈벨트는 남부 백인 정치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고 따라서 린치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지 않았다. 정치적 지지 때문에. 군대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분리됐다. 그리고 흑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데서도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마지막에 고용되고 제일 먼저 해고됐다. 침대차 짐꾼 노동조합 위원장 A. 필립 랜돌프가 1941년에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나서야 루즈벨트는 공정고용실행위원회를 설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러나 공정고용실행위원회는 강제력이 전혀 없었고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 모든 뉴딜 개혁에도 흑인들의 할렘 지역은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렘 거주민은 총 35만 명으로 에이커당 233명이 살았는데 맨하튼의 다른 지역의 경우 에이커당 인구수가 133명이었다. 25년 사이에 할렘의 주민수는 6배로 증가했다. 1만 가구가 쥐가 들끓는 지하실에 살았다. 결핵은 흔한 질병이었다.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하녀로 일했다. 하녀들은 브롱크스의 거리 모퉁이 노예시장이라고 불렸다. 모퉁이에 모여 일자리를 얻기를 기다렸다. 매매춘도 은밀하게 확산됐다. 흑인 여성인 엘라 베이커와 마블 쿡은 위기에 이해관에 기고했다. 위기. The Crisis. 인간의 노동력이 노예 임금의 매매 교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 됐다. 팔 것이 노동력이든 사랑이든 여성들은 아침 8시에 도착해 오후 1시 아니 고용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비가 오는 날이나 화창한 날이나 더우나 추우나 여성들은 시간당 10센트나 15센트, 20센트에 일하려고 기다린다. 1932년 당시 할렘 병원에서는 도심 백인 지역에 자리한 벨러브 병원에 비해 2배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할렘은 범죄가 자라나는 장소였다. 루아 오틀리와 윌리엄 웨더비가 논문 뉴욕의 흑인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가난의 쓰라린 꽃이었던 것이다. 할렘, 가난의 쓰라린 꽃. 뉴딜 개혁이 속속 통과되고 있던 1935년 3월 19일 할렘은 폭발했다. 1935년 3월 19일 할렘 뉴딜 개혁. 1만 명의 흑인이 거리를 휩쓸면서 백인 상인들의 재산을 파괴했다. 경찰 700명이 투입되어 질서를 바로잡았다. 흑인 2명이 살해됐다. 1930년대 중반 랭스턴 휴즈라는 이름의 젊은 흑인 시인은 미국이 되게 하라 라는 시를 썼다. 나는 우롱당하고 뿔뿔이 밀려난 가난한 백인. 난 노예제의 흉터를 간직한 흑인. 노예제의 흉터를 간직한. 난 땅에서 쫓겨난 인디언. 나는 내가 찾는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이민자. 옛날과 똑같은 어리석은 계획만을 보게 되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에서 미국이 다시 미국이 되게 하라.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땅이, 반드시 와야 할 땅이, 모두가 자유로운 땅이 되게 하라. 나의 것인 땅, 가난한 사람들의 인디언의 흑인의 나의 땅,
미국을 만든 사람들, 땀과 피, 신념과 고뇌를 쏟은 사람들,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손, 빗속에 밭을 가는 쟁기가 우리의 거대한 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리라. 그래, 당신 마음대로 내게 어떤 추악한 이름이든 붙여라. 자유의 강철은 녹이 슬지 않는 법. 민중의 삶에 들러부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로부터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하리라. 미국은. 그러나 북부든 남부든 미국의 백인들에게 있어 흑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흑인들은 보이지 않는. 오직 급진주의자들만이 인종의 장벽을 부수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사회당원, 트로츠키주의자, 공산당원들이 앞장섰다. 산업별 조직회의는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대량 생산 산업에서 흑인들을 조직했다. 흑인들은 여전히 파업 파괴자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이제 공동의 적에 맞서 흑인과 백인을 한데 결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몰리 루이스라는 여성은 1938년 위기에 기구한 글에서 인디애나주 게리의 한 철강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의 경험에 관해 말했다. 게리 시정부가 흑인 분리 학교 체제를 통해 아이들을 계속 떼어놓고 있지만 부모들은 노동조합과 조합, 부속기관을 통해 한데 뭉치고 있다. 게리에서 두 인종이 허물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노동조합과 부속기관 회원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협동조합 식당뿐입니다. 흑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이해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면 그들은 이런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대의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1930년대에는 거대한 여성운동이 전혀 없었다. 1930년대. 그러나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 조직화에 참여하게 됐다. 노동자 조직화. 미네소타의 시인 메리더 러스워는 트럭 운전사 대파업으로 미니애폴리스가 마비된 1934년 34살이었다. 시인 메리더 러스워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훗날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렇게 묘사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파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지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에게 커피를 계속 따라줬죠. 트럭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외쳤죠. 트럭에서 사람들을 끌어내 병원 간이 침대와 바닥에 눕히는 걸 보았습니다. 파업 보호선 순시 차량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가 흐르는 곳을 꾹 눌러 막은 채 시장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바깥에 집결해 있었는데 서로를 보호하려고 똘똘 뭉쳐 살아있는 하나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치마는 채 마르지도 않은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장례식이 열린 화요일에는 1000명도 넘는 민병대가 도심에 집결했습니다. 그늘에서도 화씨 90도, 섭씨 약 32도가 넘는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 수천 명의 남녀가 끔찍한 햇빛 아래 모여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거기로 가서 나란히 섰습니다. 제 자신이 행진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열을 지어 행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여자 3명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모두 함께 행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점잖게 말하더군요. 우리하고 같이 가요. 몇 년 뒤 실비아 우주는 앨리스 린드와 스토튼 린드 부부에게 1930년대에 자신이 세탁 노동자와 노동조합 조직가로 경험한 일을 들려줬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는 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라고 말이죠. 테네시의 경우처럼요. 테네시는 흑인을 증오했습니다. 가난한 정률 소장농인 테네시가 흑인 여자와 춤을 추더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많은 미국인들이 이 위기와 반란의 시기에 자신들의 사고를 바꾸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하고 있었다. 태평양 건너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국들이 서구 제국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미국에게 있어서도 전쟁은 그리 먼 일이 아니었다. 인민의 전쟁. (2차) 세계대전 발발 39년, 41년 진주만 공습, 42년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핵실험, 최초 핵실험 시카고에서,
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포 투하, 47년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한국전쟁, 메카시즘. 우리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인도, 버마, 말레이 반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령 동아프리카, 영국령 가이아나, 홍콩, 샴, 싱가포르, 이집트, 팔레스타인, 캐나다, 뉴질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프레토리코, 괌, 필리핀, 하와이, 알라스카, 버진 제도의 이름으로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한 바이다. 1939년에 공산당이 미국에서 상연한 항영국은 전쟁을 이렇게 풍자했다. 공산당. 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님을 풍자한 거구나. 역시 공산당. 2년 뒤 독일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침공했고 추축국과 연합국 간의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거듭 묘사했던 미국 공산당은 이제 이 전쟁을 파시즘에 맞선 인민의 전쟁이라고 부르게 됐다. 파시즘에 맞선 인민의 전쟁. 제국주의 전쟁. 추축국과 연합국 간의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 미국 공산당은 이 전쟁이 파시즘에 맞선 인민의 전쟁이라 부르기도. 공산당도 미국 공산당은 인민의 전쟁이라고. 실제로 거의 모든 미국인 자본가, 공산당원, 민주당원, 공화당원, 빈민, 부자, 중간 계급은 이 전쟁이 참된 인민의 전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아직 이 실체를 모르는 것. 2차 세계대전은 사실 식민지 재분할 전쟁인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 과연 그랬을까? 어떤 증거에 의하면 그것은 미국이 이제까지 싸워왔던 전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영국 헤게모니를 이어받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됐지. 자본주의.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전쟁에 참가한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1800만 명이 군대에 복무했고 1000만 명이 해외로 출병했으며 2500만 명의 노동자가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털어 전쟁 채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전면전을 요구하는 외침 이면에 국가의 모든 세력,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교회, 심지어 주요 급진 조직들까지도 모든 세력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조작된 지지로 간주할 수 있을까? 조작된 지지는 아니고 당시에는 이 전쟁의 실체를 몰랐던 거죠. 이면의 흐름에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조류가 있었을까? 어떤 공표되지 않는 저항의 징후가 존재했을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적과의 전쟁이었다. 히틀러의 독일은 전체주의와 인종주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미 냉소적인 세계가 경험한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공공연한 침략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히틀러. 이미 냉소적인 세계, 공공연한 침략 전쟁. 반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들, 영국, 미국, 소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대표했고, 따라서 그들의 승리는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죠. 전쟁 기간 중 미국이 보인 행동, 해외에서 벌인 군사 행동, 자국의 소수자들에 대한 대우, 이 행동은 인민의 전쟁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 이 나라의 전시 정책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 것이었을까? 또 전후의 미국은 국내와 해외 정책에서 이른바 이 전쟁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가치들을 몸소 보여줬을까? 이런 질문들은 생각해 볼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의 열기로 가득 찬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미국이 의지할 데 없는 약소국의 수호자로 전진하는 모습은 이 나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미국의 상과 부합하는 것이지만 국제 문제에서 보인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약소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는 자국 내에서의 이미지일 뿐 실제 국제 문제에서 미국이 보인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 미국은 19세기 초반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IT 혁명에 반대했다. 프랑스가 IT가 프랑스 식민지였구나.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부추겨 그 나라 영토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쿠바가 스페인 지배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도록 돕는 척하면서 군사기지와 투자 간섭권 등을 통해 자체 세력을
쿠바 이식했다. 미국은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괌을 강탈했으며 필리핀인들을 정복하기 위해 야만적인 전쟁을 수행했다. 미국은 포함과 위협으로 일본을 자국과의 무역에 개방했다. 한포 외교. 미국은 중국을 착취하는 데 있어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착취, 중국에서 문호 개방 정책을 선포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서구의 지배를 강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베이징에 군대를 파견했고 30년 이상 주둔시켰다. 베이징. 미국은 중국에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먼로 독트린과 수많은 군사 개입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문호 폐쇄, 즉 미국을 제한 모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다는 먼로 독트린이지, 먼로주의를 고집했다. 먼로주의. 먼로주의는 폐쇄 정책이지, 미국만 빼고. 미국 예외주의적 폐쇄 정책.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장악하기 위해 콜롬비아에 대항하는 혁명을 교묘하게 묻히겨 파나마라는 독립국가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1926년에 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니카라과의 해병대 5,000명을 파병하고 7년 동안 주둔시켰다. 니카라과. 미국은 1916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네 번째로 개입했으며 8년 동안 군대를 주둔시켰다. 미국은 1915년에 또다시 아이티에 개입해서 19년 동안 군대를 주둔시켰다. 1900년에서 33년 사이에 미국은 쿠바에 4차례, 니카라과에 2차례, 파나마 6차례, 과테말라에 1차례, 온두라스에 7차례 개입했다. 1924년에 이르면 라틴 아메리카 20개 국가 가운데 절반의 국가 재정이 미국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고 있었다. 1935년에 이르면 미국의 철강과 면화 수출의 절반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판매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18년에 7,000명의 미군이 러시아에 대한 연합국 개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해 1920년 초까지 머물렀다. 그 뒤 역시 연합국 원정국의 일부로 5,000명의 군인이 또 다른 러시아 항구인 아르안겔리에 상륙해서 거의 1년 동안 주둔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이렇게 밝혔다. 이 모든 작전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력 상쇄를 위해서 주둔했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18년 7,000명의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연합군의 개입이란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해 1920년 초까지 머물렀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이 나치의 침공을 목격한 당시 많은 미국인이 믿은 것처럼 이 믿음과 같지 않다는 거지. 타국의 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나라의 과거 기록은 그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당시 명백해 보였던 것은 미국이 일정한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반면에 독일은 유대계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반대파를 투옥하며 게르만 인종의 우월성을 선언하는 독재국가라는 점이었다. 미국이 일정한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 그러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바라보는 미국의 흑인들 자신들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흑인들의 관점도 다르지. 또 미국은 히틀러의 박해 정책에 관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실 1930년대 내내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더불어 히틀러를 달래는 데만 전념했다. 루즈벨트와 국무장관 코델, 헐은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길 꺼렸다. 아놀드 오프너, 미국의 유화 정책에 따르면 1934년 1월에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상원과 대통령이 경악과 우려를 표명하고 유대인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자는 결의안이 상원에 제출됐을 때 국무부는 이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사장되도록 만들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1935년 미국은 군수품의 수출 금지를 선언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이탈리아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송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이게 문제야. 석유를 또 수송하면서 뒤로는 뭔 군수품을
1936년에 스페인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파시스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 행정부는 스페인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효과를 낳는 중립법을 준수한 방면 이때는 지원을 막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프랑코 측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프랑코 측에 결정적 도움. 오프너는 이렇게 말했다. 미군 중립법의 법적인 요구 조건까지도 넘어섰다. 적어도 1936년 11월까지는 프랑코에 대한 히틀러의 원조 입장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원조를 제공했다면 스페인의 공화주의자들은 무난히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독일이 스페인 내전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단순히 판단차거나 불행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파시즘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게 주된 목표였던 정부에게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정책이었을까. 제국주의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30년대에는 반소 정책이 최우선인 듯 보였다. 반소 정책. 나중에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세계적 이권을 위협했을 때 반나치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것이 됐다. 반나치. 유대인 탄압을 종식시키는 데 대한 루즈벨트의 관심은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그러네. 이게 똑같은 거구나. 유대인 탄압에 대한 루즈벨트의 관심은 남북전쟁 중 링컨의 흑인 해방의 관심 정도네. 링컨도 흑인 해방을 이용해 먹었을 뿐이지 자국의 이 중화학공업 성장을 위해서 노예제 종식을 이용했을 뿐이지 노예제 종식에 관심은 없었지. 불과했으며 그들의 정책상의 우선순위는 박해를 당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동정이 어떠했든 간에 소수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력이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을 초래한 원인은 400만 흑인의 노예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노예제가 아니었지. 남북전쟁이 미국이 제2차 세계전에 뛰어든 것도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해관계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침공과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폴란드 공격. 이 사건들은 루즈벨트가 영국의 중요한 원조를 제공하는데 착수하도록 만들긴 했지만 어느 것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만들지 않았다. 미국을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만든 계기, 이게 중요한 거지.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만든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이루어진 하와이의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에 대한 일본의 공격, 진주만 피스비치. 루즈벨트가 격분의 전쟁을 호소하게 된 이유가 일본의 민간인 폭격에 대한 인도적 관심이 아니었으면 분명하다. 1937년 일본의 중국 공략과 난징의 민간인 폭격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으니 말이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 이유는 일본이 미 태평양 제국의 연결고리를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진주만 폭격.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의 10여 년에 걸친 악화된 관계가 절정에 이르렀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40년 축구과 동맹을 맺자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시키고 석유 및 기타 전쟁 필수품이 일본으로 출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렇지. 이 석유 판금이 결정적으로 일본을 꼭지를 돌게 하고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하게 되고 진주만 폭격이 미국에 있어서 미 태평양 제국의 위협이 되니까 이때 참전을 하게 됩니다.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과의 모든 상업, 금융관계를 단절했다. 일본이 문호개방 정책을 준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착취를 함께 누리는 제국주의 열강 동아리의 예리 바른 일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렇지. 미국은 전쟁 참여 안 하지. 예의 바른 일원. 미국은 일본에 반대하지 않았다. 일찍이 1917년에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고받았다. 이리에 아키라 제국주의 이유에 따르면 1928년에는 중국 주재 미국 영사들이 일본 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도 했다. 1928년
중국 주재 미국 영사들이 일본 군대의 진출을 지지. 깜짝 놀란 미국이 결국 일본의 공격을 야기하게 된 조치. 1941년 여름에 이루어진 고철과, 이게 중요한 거죠. 고철과 석유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 고철과 석유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가 진주만 피습으로 이어져, 진주만 폭격으로 이어진 거지. 를 취한 것은 일본이 중국 점령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잠재적인 시장을 위협하고 특히 동남아시아의 주석, 고무, 원유로 세력권을 넓히고 난 뒤였다. 브루스 러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란 없다. 브루스 러셋이 말하는 것처럼 1930년대 내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아시아 대륙 진출을 저지하려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평양 서남부 지역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었다. 당시 미국의 주석과 고무는 다른 상당량의 원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공급됐다.